미시학 이걸 볼 건데, 자, 공부 이제 시작해도 되겠죠? 보자. 비문학 독해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자네들이 우리가 지금 과학 시간도 아니고 논리 시간도 아니고 국어 독해 시간이지. 그지? 내가 모르는 개념이 나와도 독해가 충분히 될 수 있게끔 그런 글들을 쓴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쪽에 대해서 지식이 좀 있어. 그러면 문제가 훨씬 더 잘 풀리는 건 사실이야. 근데 그게 없어도 여기서 준 문장과 문장과의 관계를 가지고 이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를 파악해보자 이거야. 얘들아, 고전역학에 따르면이라고 나왔어. 고전역학은 양자역학의 한 세트처럼 많이 나와. 고전역학 이후에 나온 게 양자역학이거든. 자, 고전역학에 따르면 물체의 크기에 관계없이 초기 운동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일정한 시간 후에 물체의 상태는 정확히 측정될 수 있으며 배타적인 두 개의 상태가 공존할 수 없다. 하지만 20세기에 등장한 양자역학에 의해 미시세계에서는 상호배타적인 상태들이 공존할 수 있음이 알려졌다라고 나와 있어. 서로는 글 전체의 설계도랑 같아. 자, 고전역학에서는 지금 두 가지를 언급했어. 뭐? 자, 일정한 시간 내 물체의 상태는 정확하게 측정될 수 있으며, 첫 번째. 두 번째, 배타적인 두 개의 상태가 공존할 수 없다. 배타적인 상태는 공존할 수 없대요. 얘들아, 베타라는 단어는 좀 알자. 베타가 뭐야? 베타는 내가 여기를 먹으면 다른 사람이 아무도 못 먹는 걸 베타라 그래. 공유가 안 되는 거야. 알겠어? 누가 선점하면 다른 사람은 그거를 접근할 수 없다. 우리 바다에서도 베타적 경제수역 이런 거 있잖아. 자, 그런데 20세기에 등장한 양자역학은 뭐래요? 미시세계에서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들이 공존할 수 있다래요. 괜찮아? 자, 두 번째 문단. 그러면 이 미시세계에서의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을 이해하기 위해, 자, 우리 앞으로 뭘 너네들이 이해해야 되는 게 뭐다? 바로 미시세계에서의 이 상태의 공존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그걸 위해서 이거를 얘기하자. 먼저 거시세계. 거시가 뭐고 미시가 뭐예요? 거시는 좀 큰 세계지? 미시는 아주 작은 단위를 말하지. 자, 거시세계. 회전하고 있는 반지름 5cm의 팽이를 생각해보자. 그 팽이는 시계 방향으로 돌던지 반시계 방향 중 한쪽으로 회전하고 있겠지. 팽이의 회전 방향은 자, 관찰하기 이전에 이미 정해져 있으며 다만 관찰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다. 괜찮아?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어? 거시세계에서 먼저 그 상태는 결정되어 있고 내가 관찰하는 걸 통해서 인지하는 것뿐 달라지는 게 아니네요. 괜찮아? 거시세계. 자, 이와 달리 미시세계에서는 자, 전자만큼 작은 팽이를 보자. 아까 5cm였는데 이번엔 전자만큼 작은 팽이를 보래요. 얘가 회전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이 팽이의 회전 방향은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두 상태가 공존하고 있다. 왜요? 묻지마. 지금 과학 시간 아니잖아. 여기서 준 정보를 그대로 이해해. 거시세계에는 둘 중에 하나야. 미시세계에는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두 개가 공존하고 있다. 그렇대, 양자역학이. 우리가 지금 양자역학 설명하는 시간 아니잖아. 독해 시간이잖아. 하나의 팽이에 공존하고 있는 두 상태는 자, 아까는 관찰하기 전에 상태가 이미 결정되어 있었지. 거시에서는. 미시에서는 뭐예요? 관찰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거래. 양자역학이 원래 어려워. 자, 봐봐. 얘가 거시는 그냥 돌고 있는 거 한쪽으로. 관찰하는, 내가 봤어. 아, 왼쪽으로 돌고 있는 걸 그냥 확인하는 거야. 미시는 어때요? 왼쪽으로도 돌 수도 있고 오른쪽, 이게 공존을 같이 하고 있대. 근데 내가 관찰하면은 그 관찰이란 행위를 통해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결정이 되는 거래.
오케이? 그렇대. 아, 그렇구나. 이제 이게 왜지? 과학 시간 아니잖아. 준 정보 그대로. 자, 두 개의 방향 중 어떤 쪽이 결정될지는 관찰하기 이전에는 알 수 없다. 거시세계와 달리 양자역학이 지배하는 미시세계에서는, 아, 그러니까 양자역학은 어느 세계에 해당되는 거야? 미시세계. 미시세계에서는 우리가 관찰하기 이전에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가 공존하는 것이다. 아까 베타가 뭐라 그랬지? 공존할 수 없는 걸 베타라 그랬지. 근데 미시는 어때요?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걸 공존하고 있대. 자, 베타적인 상태의 공존과 관찰 자체가, 다시 베타적인 상태의 공존 앤드 관찰 자체가 물체의 상태를 결정한다는 개념. 두 가지 언급했어, 지금 미시세계에 대해서.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좀 머리가 뱅뱅할 것 같잖아.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반박했냐면, 당신이 달을 보기 전에는 달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라는 말로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네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이 질문, 이 기억 질문의 의도는 뭐예요? 야, 관찰하기 전에 관찰을 해야 얘가 있는지 없는지 안다고? 나 잘 모르겠어. 이거야. 됐어? 다음. 그래서 최근에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을 적용함으로써 초고속 연산을 수행하는 양자 컴퓨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자, 이는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이 현실에도 실제로 적용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예시이다. 자, 미시세계에 대한 이런 연구 성과, 양자 컴퓨터를 말하는 거야. 거시세계에 대해 우리가 자연스럽게 지니게 된 상식적인 생각들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던진다. 무슨 소리야? 팽이는 오른쪽으로 돌고 왼쪽으로 한 번에, 아니, 같은 애가 어떻게 왼쪽으로 돌고도 오른쪽으로도 돌아? 말이 안 되지? 그건 우리의 상식인데 미시세계에 갔더니 그게 깨지더라는 거야. 자, 지금 양자역학 얘기 왜 했어? 이 문장 때문이야. 논리학에서도 이런 상식들이 통하지 않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양자역학에 대한 설명을 한 거야. 괜찮아? 자, 그러면 논리학 가기 전에 우리 이 28번 문제를 먼저 풀고 가자. 자, 28번. 왜 이래? 28번. 자. 야, 너네 이진법 아니, 이진법? 내가 배경 지식이 없어도 비문학을 당연히 풀 수 있다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배경 지식 있으면 당연히 좋죠. 나올 때마다 한번 좀 공부해, 계속. 자, 양자 컴퓨터는 여러 개의 이진수들을 단 한 번에 처리함으로써 일반 컴퓨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연산을 수행한다. 그냥 지금 기기가 두 개지. 양자 컴퓨터, 일반 컴퓨터. 오케이? 양자 컴퓨터, 일반 컴퓨터. 자, 연산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 뭐 CPU가 얼마지 이런 거 다 빼고 이진수를 다시 연산 속도에 영향을 끼치는 다른 요소든 빼고 어떤 요소만 보세요. 이진수를 처리하는 횟수. 오케이? 이 횟수가 적어질수록 연산 결과를 빨리 얻을 수 있다. 괜찮아? 그럼 여기 연산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건 뭐예요? 이진수를 처리하는 횟수래. 몇 번 이진수를 처리하나. 자, n자리 이진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n비트가 필요하고 n자리 이진수는 모두 2의 n승계가 존재한다. 오케이? 자, 일반 컴퓨터는 한 개의 비트에 0과 1 중 하나만을 담을 수 있어 두 자리 이진수인 00, 01, 10, 12를 2비트를 이용하 연산하면 4번에 걸쳐 처리가 된다.
그지? 이거 하나를 다 해야 되니까. 자, 하지만 공존의 원리 이용하는 양자 컴퓨터는 0과 1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거야. 0과 1을 하나의 비트에 동시에 담아 정보를 처리할 수 있어서 두 자리 이진수를 2비트를 이용하여 연산할 때 다시 일반 컴퓨터는 4번이 걸리는 거, 4개를 하는 거지. 아까 여기 뭐라고 그랬어? 속도를 결정하는 건 뭐다? 이진수를 처리하는 횟수야. 일반 컴퓨터는 두 자리 이진수는 4번에 걸쳐 한다 그랬어. 근데 양자 컴퓨터는 어때요? 두 자리 이진수를 2비트를 이용하여 연산할 때 단 한 번의 처리가 가능하다. 속도가 몇 배 빠르다? 4배 빠른 거지. 그지? 얘는 4번 할 때, 얘는 한 번에 처리하니까. 양자 컴퓨터는 처리할 이진수의 자릿수가 커질수록 압도적인 위력을 발휘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선지를 좀 볼게. 자, 양자 컴퓨터는 상태의 공존을 이용함으로써, 맞지? 상태의 공존을 이용하는 거. 0과 1이 동시에 있을 수 있다. 그치? 연산에 필요한 비트 수를 늘릴 수 있다. 비트 수는 눌리는 거 아니야? 아까 두 자리 비트 수가 눌리는 건 아니지. 그지? 비트 수는 늘어나지 않는다. 비트 수는 고정이다. 자, 3비트를 사용하여 세 자리 이진수를 모두 처리하고자 할 때, 야, 3비트는 그거지. 아까 2비트가 00, 01, 10, 12 이렇게 4가지가 있었잖아. 3비트는 세 자리라는 거야. 000, 001, 00, 011 뭐 이런 식으로. 자, 양자 컴퓨터는 몇 번에 처리할 수 있다? 한 번이야. 왜? 그 단서가 어디 있어? 여기. 공존의 원리 이용한 양자 컴퓨터는 0과 1을 하나의 비트로 보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처리가 가능하다 그랬지. 세 자리도 단 한 번에 처리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한 번에 처리하는데 일반 컴퓨터는 몇 번에 처리한다? 아까 속도가 이진수를 처리하는 횟수라고 했지. 일반 컴퓨터에서 아까 2비트를 이진수를 예를 들었을 때 왜 4번이라 그랬어? 여기 어디였어? 2의 n승이라서. 오케이? 2의 자, n자리 이진수는 2의 n이잖아. 그러면 두 자리는 2의 2승이니까 4겠지. 그럼 세 자리는 2의 3이니까 8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 일반 컴퓨터는 8번 처리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6배가 아니라 8배가 빠른 거죠. 괜찮아요? 뭐라고요? 아니, 2 곱하기 n 여기 이거 제곱을 못 표현한 거고 교재에는 2의 n승이라고 나와 있어. 잠깐만. 2의 n승? 아니야, 요거 오타야. 이거 오타야, 오타. 아, 진짜 미안하다. 이거 2의 n이야, 원래는. 이거 입력이 잘못된 거야. 그지. 아, 나 이거 내가 검사한 건 아니지만 쏘리. 2의 n승이에요. 자, 이런 거 좀 잡아내면 좀. 자, 어쨌든 3번. 한 자리 이진수를 모두 처리하기 위해 1비트를 사용한다고 할 때, 자, 일반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의 정보 처리 횟수는 같다. 여기 봐봐. 이번에 한 자리 이진수래. 그러면 일반 컴퓨터는 어쨌든 한 번이지. 아니, 양자 컴퓨터는 일단 한 번이지. 일반 컴퓨터는 얼마가 돼야 돼? 아니지. 0이랑 1 두 개가 있는 거지. 봐봐, 아까 2의 n승이라 그랬잖아. n자리가. 그지? 한 자리면 2의 1승이니까 2가 걸리는 거야. 일반 컴퓨터는 0이랑 1. 오케이? 다시. 두 자리는 2의 2승이니까 4고, 세 자리는 2의 3승이니까 8이고. 그러니까 일반 컴퓨터는 0도 처리하고 1, 0이나 1 둘 중에 하나로 처리해야 되잖아. 그래서 일반 컴퓨터는
2번이 걸리는 거고 양자 컴퓨터는 1번이 걸리는 거야. 괜찮아요? 양자 컴퓨터 그냥 1번, 뭐든지 다 하나야. 자, 4번. 양자 컴퓨터의 각각의 비트에는 0과 1이 공존하고 있어. 4비트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자, 4비트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거 맞지? 양자 컴퓨터는. 그러니까 4비트든 10비트든 한 번에 처리한다고.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4자리 이진수의 개수는 모두 16개이다. 왜 16개야? 2의 4승이니까 16이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일반 컴퓨터는 2의 4승이 16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다 16번 해봐야 되는데 양자 컴퓨터 이 16개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고. 그냥 싹 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거예요. 5번, 3비트의 양자 컴퓨터가 3자리 이진수를 모두 처리하는 속도는 얼마야? 양자 컴퓨터는 그냥 1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한 번이면 된다고. 자, 6비트의 양자 컴퓨터가 6자리의 이진수를 모두 처리하는 속도도 1이야. 같아. 몇 비트든지 간에 양자 컴퓨터는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 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돌아가서 자, 우리 논리를 가보자. 자, 그래서 여기 앞에서 이 고전역학, 양자역학을 한 얘기는 뭐냐? 니들이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이 아닐 수 있어. 이거야. 오케이? 그게 뭘 지적하는지. 고전 논리는 이라고 나왔어. 고전 논리가 아닌 것도 나오겠지. 고전 논리는 얘들아 잠깐만, 아까 고전역학에서 하는 포인트가 2개였어. 첫 번째는 뭐예요? 측정 가능하다. 그지? 내가 관찰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미 결정된 걸 관찰할 뿐이고, 두 번째는 배타적인 게 공존할 수 없다가 고전역학의 입장이었지. 고전 논리에서는 참과 거짓이라는 2개의 진리치만 있는 이치 논리다. 그러니까 참이랑 거짓이 배타적인 거야. 참 아니면 거짓이야. 참이면서 거짓인 건 없어. 고전 논리에서는. 오케이? 팽이가 오른쪽으로 돌고 왼쪽으로 돌고 둘 중에 하나만 하듯이. 자, 그리고 고전 논리에서는 어떠한 진술이든 참 또는 거짓이다. 이는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들과 잘 들어맞는다. 아까 뭐라 그랬어? 상식이라고 얘기하는 거 기억나지? 논리에서 마지막. 그러나 프리스트에 따르면, 프리스트는 그러면 고전 논리랑 다른 사람이겠지. 다른 입장이겠지. 참인 진술과 거짓인 진술 이외에, 참, 거짓 이외에 참인 동시에 거짓인 공존하고 있는 진술이 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이걸 한번 생각해보지. 거짓말쟁이 문장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보지. 거짓말쟁이 문장을, 그러면 거짓말쟁이 문장이 뭔지 이해하기 위해 자기 지시적 문장과 자기 지시적이지 않은 문장을 먼저 공부하고 거짓말쟁이 문장을 보세요. 다시 우리 글의 목표가 뭐야? 니들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상식이 아닐 수 있어야 그걸 위해서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술을 설명하고 싶어. 그걸 알기 위해선 거짓말쟁이 문장을 볼 건데, 거짓말쟁이 문장을 알기 위해서 자기 지시적 문장, 자기 지시적이지 않은 문장을 먼저 공부를 하자는 거야.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이거 보자고. 자, 괜찮아? 그러면 자기 지시적 문장이 뭐냐 도대체? 지시한다, 가리킨다라는 거지. 자기 지시적 문장은 말 그대로 이 문장이 자기 정체를 가르쳐주는 문장이야.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문장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이 문장은 모두 18음절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문장은, 음절은 글자 수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18개야. 오케이? 이 문장은 모두 18음절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문장은 자기 정체를 설명한 거지. 자, 이런 참인 문장이야. 18개 셌잖아. 맞잖아. 자기 자신을 가리키며 그것이 몇 음절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말하고 있다.
두 가지래.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고 그것이 몇 음절로 이루어져 있는지 정보를 주고 있대. 반면 페루의 수도는 리마이다라는 이거 참이지. 참인 문장은 페루의 수도가 어디인지 말할 뿐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문장은 아니래.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이 뭐예요? 이 문장은 모두 이게 자기 지시적 문장. 페루의 수도는 리마이다 이거 뭐예요? 자기 지시적이지 않은 문장. 괜찮아? 그럼 개념 봤으니까 그 다음 우리 뭘 봐야 돼? 거짓말쟁이 문장을 봐야 돼. 자, 이 문장은 거짓이다는 거짓말쟁이 문장이야. 볼게. 이는 이 문장이라는 표현은 문장 자체를 가리키며 이거 거짓이라고 말하는 자기 지시적 문장이래.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지금 자기를 지시하고 있긴 한데 거짓말이야. 거짓말이라가 아니야. 자, 프리스트는 왜 거짓말쟁이 문장에 참인 동시에 거짓을 부여한다고 생각할까? 글쓴이가 몰라서 물어보겠어? 다음에 그 답이 나오겠다는 거야. 이 문장 잘 보세요. 이 거짓말쟁이 문장은 참인 동시에 거짓이래. 왜냐 볼게. 이에 답하기 위해 우선 거짓말쟁이 문장이 일단 참이라고 한번 볼게. 아까 그 말이. 아까 뭐였지? 이 문장은 거짓이다. 자, 이거를 일단 참이라고 해보자. 이거 참이야. 그럼 얘 거짓말이지. 그지? 그럼 얘는 참이라는 거야, 거짓이라는 거야. 그죠? 얘를 참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렇다면 이 거짓말쟁이 이 문장은 거짓이지.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이라고 하면은 맞아 너 거짓이야가 인정하는 거잖아. 자, 왜냐하면 거짓말쟁이 문장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며 그것이 거짓이라고 말한 문장이기 때문이다. 반면 그럼 얘를 거짓이라고 보자. 이 문장은 거짓이야. 아니 이거 틀린 말이야. 그러면 얘는 참이라는 거잖아. 이 거짓이란 요게 틀렸다는 거면. 자, 어디 갔어? 자,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 문장이 말하는 바이기 때문이다. 자, 말장난 같지? 프리스트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쟁이 문장, 바로 이 문장은 참인 동시에 거짓이다. 야. 따라서 그는 거짓말쟁이 문장에 참인 동시에 거짓이라는 정체를 부여해야 된다고 보았대요. 오케이? 우리가 저 왜 하는 거야? 니들이 상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상식이 아닌 것도 있어. 이거잖아. 참과 거짓이 동시에 없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지. 이어서 볼게요. 자, 그는 거짓말쟁이 문장 이외에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리치가 존재함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사례를 제시한대. 특히 그는 양자역학에서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은 이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보았대. 야, 봐봐. 양자역학에도 그러잖아. 논리도 그런 게 있어. 이거야. 자, 고전 논리에서는 아까 고전 논리는 뭐라고? 참 아니면 거짓이었지. 고전 논리에서는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리치를 가진 문장을 다룰 수가 없어. 고전 논리 자체가 참 아니면 거짓이라서. 자, 프리스트는 그것도 다룰 수 있는 비고전 논리 중에 하나인 LP를 제시하다. LP가 뭐다? 비고전 논리 중에 하나이고 고전 논리가 아닌 거야. 비고전 논리 중에 하나야. 그런데 LP에서는 직관적으로 호소력 있는 얘들아 직관적으로 호소력 있는 몇몇 추론 규칙 이거 아까 그 양자역학에서 이 문장이랑 되게 맥락이 비슷하거든. 어느 문장이냐면 여기 우리가 자연스럽게 지니게 된 상식적인 생각들이랑 같은 얘기야. 됐어? 직관적으로 호소력이 있어. 그럴듯해. 상식적인 것 같아. 근데 그게 안 통한대요. LP에서는. 자. 근데 여기 문제 좀 그렇지 않냐? LP가 뭔지도 설명을 안 해줘. 맨 밑에 역설의 논리 끝이야. 그러면 이런 걸 있잖아. 너네들이 예를 들어 어떤 걸 말하는 거지?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준 정보만 가지고 심플하게 접근해야 돼. 이런 건.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꼬면은 힘들 거야. 자, 볼게요. 논리학은 그 관계를 봐야 되는데, 자, 전건 긍정 규칙을 예를 들어 생각해 보자. 뭐에 대한 예? 아까 말했지? 직관적으로 추론할 수 있지만 사실이야. 그러니까 뭐라 그랬지? 아, 여기 바로 위에 나온 거. 직관적으로 호소력 있는 몇몇 추론 규칙이 성립하지 않는데. 오케이? 그 예를 볼 거야. 자, 고전 논리에서는 정건, 긍정, 규칙이 성립한다. 이게 뭐냐? 이는 L이면 P다라는 조건문과 이 문장 자체가 조건문과 그것의 전건인 P가 전건이 뭐라고? 앞에 있는 요 부분이야. 앞에 있는 조건, 전건. 뒤에 있는 조건, 후건. 괜찮아? 자, 그래서 조건문과 그것의 전건이 P가 참이면 후건도 참이다. 이게 전건 긍정 규칙이고요. 전건 긍정 규칙은 고전 논리에서는 통하는 거야. 자, 조건문과 다시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LP에서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하려면 야, 여기 잠깐 봐봐. 여기 논리가 뭐라고? 조건이 참이야. P가 전건이 참이야. 아, 진짜 왜 땀난다. 그러므로 후건이 참이다가 전건 긍정 규칙이죠. 오케이? 자, LP에도 이게 맞으려면 조건문과 그것의 전건인 P가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 그러니까 상태를 말하는 거야. 조건문이 이 상태고 P도 똑같은 상태면 후건이 똑같은 상태라는 거잖아. 괜찮아? 전건 긍정 규칙이. 그러면 LP에서는 뭐냐면 여기서 그냥 단순히 참 한 개였는데 왜냐면 고전 논리에서는 참이랑 거짓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되니까. 오케이? 근데 여기에서는 참 아니면 참인 동시에 거짓. 그러니까 이 상태를 좀 크게 둔 거야. 자, 그러면 후건도 반드시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어야 된다. 조건문과 P가 상태가 똑같으면 후건도 상태가 세 개가 똑같아야 된다는 거잖아. LP에서도 이 말이 맞으려면 그런 논리여야 된다야. 자, 그러나 LP에서 조건문의 전건은 참인 동시에 거짓이고 후건은 거짓이라면 조건문과 전건은 모두 참인 동시에 거짓이지만 후건은 거짓이 된다. 그러니까 똑같지 않다라는 거야. 여기 와봐요. 조건이 이거는 이건 고전 논리에 해당하는 거거든. 고전 논리에서 조건과 전건이 참이야. 그러면 후건도 참이야. 오케이? 이 논리를 LP로 가져가면 어떻게 돼야 돼? 조건이 참이거나 참인 동시 거짓이고 P도 참이거나 참인 동시 거짓이면 Q도 참인 동시에 참이거나 참 또는 거짓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나 LP에서는 이 조건문이 참인 동시에 거짓이고 후건이 거짓이라면 그럼 얘는 얘랑 똑같을 거 아니야. 세 개가 같아야 되는데 얘랑 다른 애가 된 거야. 그러므로 LP에서는 이게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야. 이 논리가. 오케이? 자, 비록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하진 않아. 자, 다시.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하지 않아. 어디에? LP예요. 근데 LP는 고전 논리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들에 답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서 의의가 있다. 그 지금 말장난 같은 말 왜 하냐. 아까 말했잖아. 직관적으로 추론될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닌 것들이 있다라는 걸 이렇게 지적하고자 하는 시도라는 거야. 오케이? 비싼 밥 먹고 왜 이런 어려운 얘기들을 하고 사는지, 그지? 자, 27번 문제.
아까 그 기억의 의미는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이라 그랬잖아. 자, 답은 3번 볼게요. 달은 관찰 여부와 상관없이 존재하므로 누군가 달을 관찰하기 이전에도 존재한다. 가 되겠지. 오케이? 관찰로 뭔가 결정되는 게 아니다. 28번 아까 풀었고요. 29번 자기지시적 문장. 적절한 거를 찾아보자. 자,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이란 말이 없잖아. 그지? 그럼 얘는 자기지시적이지 않아. 자, 이 문장은 자기지시적이다. 라는 자기지시적 문장은 거짓이 아니다. 그지? 이 문장은 자기 정체잖아. 자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거짓이 아니야. 맞아, 얘는 참이야. 답이 2번이야, 그래서. 3번, 이 문장은 거짓이다는 어떤 문장이라고? 거짓말쟁이 문장이라고. 그지? 자기지시적 문장 아니야. 자, 고전 논리에서는 어떠한 자기지시적 문장에도 진리치를 부여하지 못한다. 아니요, 고전 논리는 참 아니면 거짓을 부여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비고전 논리 중에 하나가 뭐였지? LP였지. 거기에서는 모든 자기지시적 문장에 참인 동시에 거짓을 부여한다? 뭐 그건 아니지 않아? 참과 거짓이 나뉠 수도 있지. 모든 문장이 다 그러다? 그런 얘기는 없다요. 괜찮아? 자, 30번. 윗글을 통해 니은에 대해 적절하게 추론한 것은, 자, 그래, 달려봐야지. P이면 Q이다. 자, 여기 봐봐. 여기 선지를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LP에서 고전 논리에서 나눠져 있지. 오케이? 고전 논리에서는 우리 쉬우니까 고전 논리 먼저 가보자. 자, 고전 논리에서는 뭐라고? 참 아니면 거짓이라고. 그지? 4번 먼저 볼게요. 고전 논리에서는 L은 조건문, 그지? 조건문과 전건이 각각 거짓이 아닐 때, 야 봐봐, 거짓이 아니다. 그럼 뭐예요? 참밖에 없어, 고전 논리에서는. 그러면 Q는 거짓이다? 아니요, Q도 참이어야지. 후건도 참이지. 다시 버렸네. 조건문과 전건이 참이면 후건도 참이다가 고전 논리야. 됐어요? 자, 5번. 고전 논리에서 조건문과 전건이 참이면서 Q가 거짓인 것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해. 참 아니면 거짓이기 때문에. 얘가 참이면 반드시 Q도 참이어야 된다가 고전 논리예요. 괜찮아? 그래서 불가능하다? 맞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고 1번 봐봐. LP에서 자, P가 참인 동시에 거짓이고 Q가 거짓이면 L은 거짓이다. 이게 무슨 소리야? 뭐라고? P가 참인 동시에 거짓이고 Q가 거짓이면 조건문은 아까 뭐라 그랬어? 이건 나와 있는 문장이야. 어디 나와 있냐면 이거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아, 위에 올라가야지. 이 문장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 여기. 그러나 뒤에 조건문의 전건이 참인 동시에 거짓이고 전건이 P지? P가 참인 동시에 거짓이고 Q가 거짓이면 조건문과 전건은 모두 참인 동시에 거짓이다 라는 문장이야. 다시 해볼게. 자, 전건이 참인 동시에 거짓이고 Q가 거짓이면 조건문은 참인 동시에 거짓이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위에 찾아보세요. 니은 LP에서 조건문과 전건이 참인 동시에 거짓이면 야, 이거 잘 봐봐. 2번 헷갈릴 수 있는데 조건문과 전건이 참인 동시에 거짓이면 후건도 참인 동시에 거짓이다. 이건 어디 논리냐면 고전 논리야. 여기 어디 나와 있냐면 여기 나와 있어.
여기. 자, 조건문과 정건이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라면 그것의 후건이 큐도 참인 동시에 거짓이어야 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다. 야.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LP에서는 통하지 않아. LP에서는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하지 않아야. 조건문과 정건이 어떤 상태면 후건도 같은 상태여야 되는 게 전건 긍정 규칙인데 LP에서는 바로 이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논리가 아예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 2번이 아니 3번이요. 괜찮아요? 자, 우리가 이런 어려운 지문들은 너희들이 답지를 보고 이해를 하지만 이해가 안 될 수 있잖아. 선생님이 내가 설명을 해주고 꼭 다시 한번 읽고 어떻게든 잡아 가셔야 돼요. 자꾸 읽어 버릇해야지. 자, 또 몇 번이냐? 자, 그 다음 문제 31번. 자, A는 고전 논리를 받아들이고 B는 LP를 받아들일 뿐 아니라 양자역학에서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이 시사하는 바에 대한 프리스트의 입장도 받아들인다. 자, A와 B는 아래에 기억에서 리을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 있다. 기억, 전자 E는 관찰하기 이전에 S라는 상태에 있다. 자, 이거는 미시야 거시야. 전자는 미시야. 여기 기억 리을은 미시 세계에 대한 얘기고 디귿 리을, 반지름 5cm는 어디냐면 거시에 대한 얘기야. 거시 세계. 얘들아, 고전역학에서 고전역학이 뭐였지? 상호 배타적인 것은 공존하지 않는다지, 고전은. 그지? 우리가 문제되는 건 뭐냐면 미시세계에서의 양자역학만이야. 미시세계, 그러니까 거시세계에 대해서도 양자역학은 상호 배타적이라고 얘기해. 자, 선지를 볼게요. 기억 A는 자, 기억이 참이 아니라면 거짓이고, 그지? 고전은 참 아니면 거짓이라 그랬잖아. 참, 거짓 외에 다른 진리치는 가질 수 없다. 이거는 고전 논리의 입장이다. 2번, B는 기억은 참인 동시에 거짓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왜요? 기억은 미시세계이기 때문이야. 하지만 디귿은 참 아니면 거짓이야. 왜? 얘는 거시니까 내가 뭐 다른 말 하지 않는 거예요. 괜찮아? 참인 동시에 거짓이 존재하는 건 어디만이다? 미시에서의 양자역학이야. 3번. A, B는 모두 디귿이 참일 때 리을도 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것이다. 왜? 거시 세계이기 때문에 입장이 같은 거예요. 양자든 고전이든. 4번. A는 B와 달리 A는 고전은 니은이 참인 동시에 거짓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아까 니은이 미시였지. 미시든 거시든 고전 역학은 참인 동시에 거짓이라는 건 없어. 5번. B는 A와 달리 리을이 참이 아니라면 참인 동시에 거짓이라고 주장할 거다. 거시세계는 이렇게 주장하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답이 5번이 되는 거예요. 괜찮슈? 괜찮아, 괜찮아? 나만 괜찮아? 답이 5번. 자, 이 다음을 볼까? 우리 39번 집합의례 비문학을 좀 볼까요? 우리 집합의례를 보고 그 앞에 예술은 우리가 시간이 되면 하고 안 되면 넘어가자. 자, 집합의례.
이런 사회학 관련된 글들은 어떠냐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우리 사회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건 과학처럼 어떻게 발견된 게 아니라 그 학자의 주장이야. 오케이? 옛날에는 왕이 정치하는 것이 되게 당연했지. 근데 지금 우리가 대통령을 투표하자. 언제부터 우리가 대통령 투표했니? 몇백 년이야. 몇십 년 안 됐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주장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런 사상의 흐름들을 보면은 이 학자가 어떤 걸 주장했어? 그러면 다음 시대 학자가 그것을 계승하는지 반박하는지 그런 관계를 보는 게 되게 좋아. 보자. 자, 사람들은 함께 모여 집합의례를 행한다. 여기서는 집합의례에 대한 정의 안 주잖아. 니네 고3이면 요 정도 알지? 뭐 이런 거야. 내가 단어를 알면 좋겠지만 단어를 모르면 잘 찍으셔야 돼요. 예식이야, 예식. 의례라는 건. 행사. 자, 듀르켐은, 자, 학자 나오지. 야, 무조건 학자는 체크를 확실하게 해줘. 똑같이. 듀르켐이란 사람은 오스트레일리아 부족들의 집합 의례를 연구한 거야. 공동체 결속의 관점에서 탐구해 보았대. 어떻게? 공동체 결속. 부족 사람들은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생계 활동을 멈추고 자신들이 공유하는 성스럽고 속된 것의 분류체계를 활용해서 이 상황, 어떤 상황? 이 문제 상황이 이거 성스러운 거야? 아니면 속된 거야? 라는 걸 판별하는 집합 의례를 행한대. 이 오스트레일리아 사람들이. 이런 집합 의례, 이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공유하는 성스러움이 무엇인지를 재발견하는 거지.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약해진 도덕 공동체를 재생한다. 괜찮아요? 그래서 듀르켐이 뭘 했대? 오스트리아 부족들이 문제 상황에서 성과 속을 구별하고 이거 지금 우리가 성스러워서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면 속돼서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다시 한번 하자. 이런 걸 발견했대. 자, 집합 의례가 끝나면 그 부족 사람들은 가슴속에 성스러움을 품고 일상의 속된 세계로 돌아간다.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에 불과했던 생계활동이 이제는 뭐가 돼? 내가 성스러운 생활, 나의 그 성스러움 연결이 되는 거야. 나는 저속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뭔가 이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는 거야. 뭐 그런 식의 도덕적 의미를 지니게 된대요. 이렇게 듀르켐은 현대사회의 집합 의례가 기존 도덕 공동체의 재생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도덕 공동체를 창출할 것이라고 했대. 얘들아, 중요한 거 뭐냐면 부족사회, 우리 지금 부족사회 아니잖아. 현대사회잖아. 그래서 듀르켐은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대요? 이렇게 새로운 도덕 공동체를 창출할 걸로 보았대. 예를 들어 프랑스 혁명. 단순히 야, 왕 부셔라 그게 아니고 자유평등 우애 같은 새로운 성스러움이라는 걸 창출해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성스러움이 막 홀리 막 이게 아니라 자유, 평등 이런 이념들을 만들어냈대. 이를 중심으로 새로운 도덕 공동체를 구성한 집합 의례라고 보는 거야. 듀르켐은 이렇게 새롭게 창출된 성스러움이 자기 이해관계를 추구하며 속된 세계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에게 서로 결속할 수 있는 도덕적 의미를 제공할 것이라고 여긴다. 자, 기본적으로 뭐야? 듀르켐은 너네 생계가 어떻게 해야? 너네 사는 세상은 다 속돼. 저속해, 속돼. 오케이? 이해관계만 추구하고 살아. 거기에 내가 성스러움으로 다시 읽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집합의례라는 게 필요하다. 그 집합의례를 거치면 어떻게 된다? 결속할 수 있는 도덕적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다. 라는 건 듀르켐의 의견. 자, 두 번째. 파슨스와 스멜석 똑같은 모양으로 꺾어주세요. 이러한 이론적 통찰, 어떤 통찰? 듀르켐의 의견을 기능주의 이론으로 구체화시켰대. 뭐예요? 계승했대. 괜찮아? 그러니까 듀르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더 구체화시켰다는 거야. 어떤 이름으로? 기능주의라는 이름으로요. 자, 그들은 이 성스러움이라는 말을 가치라는 말로 바꿔서 표현한대. 현대사회에서는 가치가 평상시 사회적 삶 아래 잠재되어 있다가
그 도덕적 의미가 뿌리로부터 뒤흔들리는 위기 시기에 위로 올라와. 뭐가 위로 올라와? 가치가요. 여기 주어가 가치지. 가치가 위로 올라온대. 전국적으로 일반화된다. 속된 일상에서 사람들은 가치를 추구하기보다는 자기 이해관계를 구체화한 목표와 이를 실현을 안내하는 규범에 따라 살아간다. 하지만 위기 시기에는 사람들의 관심이 자기의 특수한 이해관계에서 어디로? 보편적인 가치로 상승하게 된다. 그러니까 듀르켐이든 이 두 사람이든 어떤 거야? 평상시에는 굉장히 이해관계에 따라서 속되게 살다가 위기 상황이 되면은 올라오는 거야. 집합 의례를 통해서 듀르켐은 성스러워진다고 했고 이 사람들은 가치를 발견한다고 표현을 한 거지. 다음 볼게요. 그래서 사람들은 가치에 기대어 위기가 주는 심리적 긴장과 압박을 해소하는 집합 의례를 행한다. 그 결과 사회의 통합이 회복된다. 파슨스와 스멜서는 이것이 마치 유기체가 환경의 압박으로 인해 흐트러진 항상성의 기능을 생리작용을 통해 회복하는 과정과 유사하다고 보한다. 자, 집합 의례를 통해서 사람들이 뭘 찾아? 가치를 찾지? 비유하는 거야, 지금. 자, 알렉산더는 또 새로운 사람 나왔지? 그럼 이 학자는 앞에 있는 걸 계승하는지 반박하는지 봐봐. 또 묶어주세요. 파슨스와 스멜서의 이론을 받아들이면서도 그들이 사용한 생물학적 은유가 방금 아까 했지? 유기체. 복잡한 현대사회 집합의례를 탐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오케이? 알렉산더는 바로 파슨스를 받아들이긴 했는데 그 유기체가 항상성을 하는 거에는 그 좀 별로지 않아? 나는 사회적 공연론이라는 걸 제안하겠어야. 이 사람은. 차이점. 자, 그는 가치를 전 사회로 일반화하는 집합 의례가 현대사회에서는 유기체의 생리작용처럼 자연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파슨스는 뭐예요? 위기야! 집합 의례, 가치 회복 이게 생리작용처럼 자연스럽다고 본 거야. 근데 알렉산더는 아니야. 그거 자연적이지 않아. 그 결과가 정해지지 않은 과정이야. 자, 현대사회에서는 사회적 공연의 요소들이 분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각 요소가 자율성을 지니고 있어. 그 요소가 뭔데요? 밑에서 말해주겠지. 따라서 이 요소들을 융합하는 사회적 공연은 우발성이 극대화된 문화적 실천을 요구한다. 우발성. 확 일어난다는 거야. 알렉산더가 기능주의 이론과 달리, 기능주의 이론이 누구지? 파슨스, 스멜서. 파슨스, 스멜서 맞지? 파슨스, 스멜서와 달리 공연의 요소들이 어떤 조건 아래 어떤 과정을 거쳐 융합이 이루어지는지 경험적으로 세밀하게 탐구해야 된다고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왜요? 여기 어디? 우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야. 자, 그러면 그놈의 요소들이 뭐냐? 자, 현대사회의 사회적 공연의 요소들로는 첫째, 성과 속의 분류체계를 다양하게 구체화한 대본. 두 번째, 다양한 대본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실행하는 배우. 세 번째, 계급, 출신 지역, 나이, 성별 등 내부적으로 분화된 관객. 네 번째, 시공간적으로 다양한 동선을 짜서 공연을 무대 위로 올리는 미장센. 다섯 번째,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 공연을 광범위한 관객에게 전파하는 상징적 생산수단. 여섯 번째. 이게 다섯 번째 했구나. 자, 공연을 생산하고 배포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총체적으로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고도로 분화된 사회적 권력. 통제를 못하는 권력인 거야. 독재 정권 이런 건 통제를 해버리니까 이런 공연이 일어나지 못하는 거야. 데모 함부로 못하잖아. 자,
자, 그러나 이 요소들의 분화와 자율성이 없는 전체주의 사회, 공산주의 이런 데서는 국가 권력에 의한 대중 동원이 있을 뿐 사회적 공연이 일어나지 않고, 사회적 공연이 일어나지 않으면 뭐가 된다?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는 집합의례가 일어날 수 없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이 끝난다는 거 아니고 문제를 좀 볼게요. 자, 몇 번을 봐야 되니? 39번을 보자. 어디 갔어? 39번. 집합 의례에 대해 기억이 할 수 있는 말. 어잉? 기억 어디 갔어? 기억이 뒤르캠이지. 얘들아, 뒤르캠 이론에서는 뭐랑 뭘 찾으면 돼요?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을 구별했다 보시면 돼. 적절하다. 이거 부족사회는 집합의례를 행하여 기존의 공동체를 되살린다. 2번, 집합의례를 통해 사람들은, 집합의례를 하고 나면 사람들이 자기의 생계활동을 성스럽게 생각하게 돼. 세 번째, 현대사회에서는 집합의례를 통해 새로운 고독동물이 생성된다. 자, 몇 번이냐? 4번. 공동체 성원들은 집합의례를 거치면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묶이는 게 아니라 어떤 걸로 인해서 도덕적 성스러움을 가지고 묶인다가 돼야지. 그치? 이제 찾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질문 42번 볼까? 밑에는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고 42번을 좀 보자. 이거는 사회적 공연. 그러니까 여기서 사회적 공연이라고 정말 영화나 뭐 연극 이런 뮤지컬 이런 공연을 하는 게 아니라, 몇 년 전에 우리 광장에서 촛불 들었잖아. 그런 식의 그런 상황을 사회적 공연이라는 단어로 여기서는 지금 풀이해낸 거야. 여기 볼게요. 수령 경관으로 유명한 A시에 소각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A시의 시장은 정부의 보조금을 활용하여 낙후된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소각장을 유치하였다고 밝혔다. A시 시민들은 반대파 찬성파로 갈려 집회를 이어갔다. 반대파는 블라블라블라, 그리고 그냥 안중에 그냥 읽으시면 되고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선지가 중요해. 봐봐. 아까 그 요소가 우리가 뭐뭐 있었지? 그 사회적 공연의 요소는 대본, 배우, 그 다음에 관객, 미장센, 전파수단, 상징적 생산수단, 그 다음에 분화된 권력이 너무 힘이 쓰면 안 된다 이거지. 자, 여기 봐봐. 집회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의견이 갈려 토박이와 노인들은 반대운동에 이주민과 젊은 찬성에 적극 참여했어. 뭐예요? 관객들이 있는 거지. 중앙 언론은 이 사건이 지역 내 현상이라면 아예 보도하지 않았다. 중앙 언론의 역할이 바로 상징적 생산 수단이 해당하는 거야. 오케이? 전파한다 그랬잖아. 전파를 안 했어. 그러니까 이게 효과적으로 전파가 되겠어? 안 되겠지. 반대파는 반대운동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서울에 가서 집회를 했지만 경찰이 허가해주지 않았어. 경찰. 권력. 그치? 권력이 힘이 있는 거야, 너무 여기서는. 자, 1번 볼게요. 공연의 미장센이 A시에 한정되어 펼쳐지기군. 전파가 안 됐잖아. 그죠? 맞는 말이야. 2번. 자, 공연의 요소들이 융합이 되었다. No! 융합이 안 된 거지, 여기서는. 다 분화되었잖아. 3번. 출신 지역과 나이로 분화된 관객이 배우로 직접 나서고 있군. 출신 지역 아까 어디 갔어? 이주민, 그리고 노인, 젊은 이렇게 구분이 됐잖아요. 4번. 상징적 생산수단과 사회적 권력이.
상징적 생산수는 아까 원룬이고 권력이 바로 경찰이죠. 자, 5번. 배우들이 지역 경제 발전에 동의하면서도 서로 다른 대본을 가지고 공연을 수행하는군. 무슨 소리야? 자, 경제 발전에 동의해. 근데 서로 다른 대본. 찬성파와 반대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은유를 진짜 뭔가 공연을 하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글이 조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소설 부분을 조금 틀린 것이 있더라고. 소설을 좀 볼게요. 여기서 문제를 좀 볼게요. 우리 자네들이 어렸을 때 읽었던 소설이 수능에 나오면 완전 땡큐인데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 무엇을 중심으로 봐야 되냐면 일단 서술상의 특징 문제는 꼭 나오거든. 많이 나오지. 서술상의 특징. 서술자 구성 보시면 돼요. 서술자 구성. 일단 이게 1인칭인지 3인칭인지 구분을 해보자. 자, 여기 나나 우리라는 말 나와? 안 나오지? 그죠? 그럼 일단 3인칭이야. 그 다음에 3인칭이라는 거 결정됐으면 3인칭에서 뭐 보냐? 인물의 내면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보는 거야. 인물에 대해서 직접 서술인지 간접 제시인지를 봐봐. 자, 여기 맨 마지막이잖아. 그가 너무 당황하여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얼른 쉽사리 가려낼 수가 없었다. 그의 속마음이잖아. 그죠? 전지적 작가 시점이네. 자, 43번 해보자. 특정 인물의 회상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중량을 얘들아, 소설은요 시공간이 변화해. 그지? 장면이 전환되기 전에 이 장면에서 인물이 어떤 사건을 겪는지를 정리를 하시면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세요. 서술자는 인물 사건 배경을 제시해 주는 거야. 그지? 인물의 성격을 보여주는지 진행되고 있는 사건을 말해주는지 배경을 묘사하는지 그걸 확인하면서 가야 되거든. 여기 중략 부분 위까지는 뭐냐면 뭔지는 모르겠어. 봐봐. 그 넓은 운동장을 다 걸어 나올 때까지 어머니랑 지금 넓은 운동장을 나왔대. 오케이? 그래도 뭐예요? 9호소 식당을 갔는데 까닭을 모를 두려움과 수치심으로 뒷걸음질을 쳤대. 그러니까 엄마랑 아들이 지금 9호소에 가서 밥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야. 경제적으로 좋아 나빠? 뭔가 안 좋은 상황일지라고 읽어가는 거야. 내가 이 소설을 너희들이 아는 소설이면 좋겠지만 모르는 소설이 나올 수 있잖아. 그럼 여기서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최대한 추론을 하면서 가야 되겠지요. 자, 하고 중략 이유는 뭐가 돼? 자, 그는 결혼까지 했어. 여기 여기서 중략 밑에 그녀가 나왔어. 이 그녀는 자기의 아내지, 아내. 오케이? 그러면 저 중략 윗부분은 뭐예요? 자기가 학교에서 엄마 학교에 불려온 거잖아. 그러니까 1번 특정 인물의 회상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가 괜찮다가 되는 거죠. 그의 회상인 거잖아. 그가 지금 주체니까. 자, 2번 계절의 변화. 계절이 변화되지 않았어. 3번 공간적 배경에 대한 상세한 묘사. 묘사는 그림을 봐봐. 선지를 볼게요. 공간적 배경에 대한 상세한 묘사를 통해 선지를 반으로 나눠. 왼쪽이 맞고 오른쪽이 맞는지를 양쪽을 보면 돼. 일단 묘사가 나와 있지 않고요. 사건 전개를 지연시키고 있다. 앞에 게 안 나오니까 두 번째 건 볼 필요가 없는 거야. 4번 서술자가 관찰자 입장에서. 아니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잖아요. 5번 서술의 초점을 다양한 인물로 옮겨가며. 다양한 인물 아니고 초점은 내내 그가 집중되어 있다. 그에게. 됐니? 44번 A에 대한 설명. A가 한 그릇의 국수였지. 이 국수에 대해서 앞뒤로 어떤 맥락이 가 있는지 보자. 잠시 후 어머니가 손바닥에 받쳐 들고 온 것은 한 그릇의 국수였다. 누가 준 국수야? 9호소에서.
긴 대나무 젓가락이 찔려져 있는 그것을 어머니는 그 앞에 밀어놓으며 말했다. 먹어라이, 어서 먹어보란 말이야이. 어머니 음성에는 아까의 냉랭함이 거의 지워져 있었다. 그는 몇 번 망설이다가 젓가락을 뽑아들고 무조각 하나가 덩그러니 떠있는 그 구호용 가락국수를 먹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고개를 들었던 그는 그만 젓가락을 달칵 놓아버리고 말았다. 어머니가 울고 있었어. 그래서 탁자 밑에 가지를 모아져 있는 어머니의 낡은 먹 고무신을 내려다보며 목구멍이 자기도 슬픈 거지. 그 후 그는 두 번 다시 그 빈민 구호소 식당 앞에서 얼쩡거리지 않았어. 그리고 여전히 실한 음식으로 남아있었어. 그러니까 뭐야? 이 국수 먹으면서 울었대. 자, 어머니와 그의 갈등을 지속시켜요. 서로 울었잖아. 공감한 거잖아. 어머니 눈물을 보고 나도 슬펐어. 갈등이 지속되는 거 아니야. 그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겠다. 전체적으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라는 단어 나와 있잖아. 어머니의 속마음을 깨닫게 하는 매개물이다. 왜냐하면 그 앞에는 엄마가 냉랭하게 말했잖아. 그지? 근데 어머니가 뭐였지? 그때까지 그를 줄겨 지켜보고 있었어.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피어오르는 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란 거지 지금. 그지? 그걸 통해서 어머니의 마음을 내가 알아서 내가 운 거지.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문제를 풀 때는 감으로 찍지 마시고 특히 문학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갈등이 지속, 그러니까 틀린 단어를 정확하게 X 하시면서 공부하세요. 사회 문제 관심 없어. 어머니 손만 깨닫게 해. 어머니에 대한 그의 배려. 그가 배려했어? 애기잖아. 배려하지 않았잖아. 어려운 처지에 어머니에게 위안을 주지 않았어. 어머니가 먹은 게 아니잖아. 자, 45번 볼게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보고 보내드릴게. 자, 눈이 오면에서는 눈이 오면에서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발화 내용과 어우러져 그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 목소리는 그에게 수치심, 죄책감, 불길함, 섬찟함, 당혹감 등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거나 특정한 행동을 하게 한대요. 동그라미가 5개지. 선지가 5개인데 하나하나씩 매칭하면 되겠지. 자,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답만 보자. 답이 3번인데 디귿에서 아까 우리 읽은 거 맞지? 국수 더 먹어라 했을 때 어머니가 냉랭함이 사라진 음성으로 그에게 국수를 먹으라고 권하는 거는 그래 먹어라. 먹어 이거지. 그에게 불길함을 느끼게 하여 젓가락을 달칵 놓는 행동에 영향을 주는군. 어머니가 먹으라고 했어. 젓가락을 내가 내려놓는 건 맞아. 하지만 불길해서 내려놓은 게 아니야. 왜? 내려놓고 내가 목구멍이 먹먹해지고 울었잖아. 불길해서 운 게 아니지. 아, 어머니 이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맥락을 보시고 점검을 하면 되겠다. 라는 것입니다. 자, 자네들 내가 문제집에 뭐 질문할 거 별표하세요 이렇게 하긴 했는데 다음 주에도 우리 OMR 하시고 거기다가 번호 올려주세요. 좀 소통이 조금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뭔지 알지? 거기에다가 그 OMR 카드 넣으면서 옛날에 너네 질문 몇 번 있다고 올렸잖아. 다시 올려주세요. 그럼 내가 거기에 맞춰서, 왜냐면 우리가 수업을 하면 꼭 못 보는 지문들이 있는데 너네들이 이렇게 그렇게 보내주는 거에 맞춰서 지문을 좀 더 준비하도록 할게요. 다음 주 OMR 카드 우리 조금 더 일찍 내보자. 일찍 내고 복습하시고 그리고 우리 수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요. 오늘 수고하셨고요. 조심히 가시지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